막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질문하실 거 네.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 아 마이크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방사선 물질이 전리 방사선하고 제가 잘 몰라서 이 질문도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전리 방사선하고 비전리 방사선 두 가지로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전부 다 비전리 방사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거기 나오는 것들은 다 방사선이 방출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유선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선으로 연계 전기 꽂아서 하는 거는 네. 나와도 굉장히 뭐 미미해서 네. 그게 뭐 우리가 뭐 가정에 쓰는 거 그 앞에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 특히 무선 네. 그리고 또 몸에다 직접 대는 네. 거 노트북도 우리가 바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장시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낮다 하더라도 기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몸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암이나 뭐 예를 들면 생殖기관의 문제 이런 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는 나빠요. 이 전자레인지도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예요. 네. 전자파. 쓸 때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전자레인지 아예 사용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전자레인지는 사용 안 하면 좋지만 저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누가 줬는데도 안 쓰고 있는데 실제로 또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탁 켜놓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사실은 멀리 떨어져 전자레인지 돌 때 멀리 떨어지는 건 지극히 상식인데 네. 그런데 그럼 음식에는 관계 없을까요? 음식이 뭐 염색체가 뭐 변형이 된다 뭐 이런 말 한 사람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네. 그렇게 돌리면 네. 음식의 고유의 영양분 이런 거는 좀 훼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를 감수하고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근데 뭐 거기 있는 음식이 또 뭐 음식에 방사선이 네. 남아있나? 예. 그거 물어보시는 예,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자레인지 원리가 음식물 속에 있는 수분을 진동시켜서 열이 발생해서 데펴지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건 확실하고 염색체가 변형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웃한테 이거 이제 물건을 샀는데 이제 이게 여기를 통과하면 물이 이제 잘 쪼개지면서 세제를 안 써도 돼요. 제가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머리도 그냥 감고 있고 설거지도 세제 없이 그냥 면 같은 걸로 닦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원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장과 물의 압력과 온도로 해서 이제 그런 원리로 해서 나온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랑하기에 지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음이온이 뭐 어디 가이라 코폰가 거기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그러니까 이제 물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물이 통과가 되면 근데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니까 파 같은 것도 이제 여기다 담갔다가 보관을 하면 굉장히 오래 보관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넣어놓으면은 막 시들시들 했었는데 이제 이걸 넣어놓으면 뭐 한참 다 쓸 때까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음이온으로 만들어진 물이라서 방사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가능하시면 이걸 가져가서 이렇게 좀 해주셔도 그 상관은 없고요. 제가 뭐 개별 제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음이온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그 안에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얘네 말은 특수 자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 자석인데 왜 음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와 압력과 그래서 뭐 특허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일종의 기능성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냥 뭐 자연 상태가 저는 가장 좋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만큼의 또 다른 뭐 손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 방사선 물질이 들어간지 아닌지 저는 모르고 또 그 원리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에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이거 이 안에 들어있다고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정밀한 측정 방법은 아니에요. 아까 왜냐하면 이온 벽지처럼 벽에 댔을 때 되게 미미했잖아요. 그게 뭐 우리가 한 보통 0.7 마이크로 씹어드리면 아까 베개에 뵌 것처럼 에이 뭐그 정도면 그래 높지 않네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분해해서 하니까 굉장히 높은 방사능 농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미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려면 정밀 조사를 해야 돼요. 정밀 검사를. 그리고 그것도 그냥 사실은 저게 아마 0.7 마이크로시버트를 벽지나 또는 그 베개에서 검출되는 건 그 정도 표면 검사할 때 그렇게 나오면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농도를 분석하면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아까 그 정도 예. 가지고는 농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이온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실제로 저희 남편이 이제 지루석 피부염이 엄청 심했는데 이제 이거를 쓰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꽃 같은 것도 물을 주면 잘 자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 예. 제가 사실은 뭐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걸 이거 선생은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뭐 그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에 그 무슨 이렇게 케어 하는 거에도 심지어 투르마늄 케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기적의 물질 뭐 이런 형태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미용사가 이걸 왜 찍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 명 쓰는 미용사인데 또 그 남의 영업을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미용사한테만 이건 방사능 물질이니까 혹시라도 선생님은 쓰지 마라. 자기는 안 쓴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 효과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는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 음식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 음식. 네네. 예. 보통 표고버섯이나 명태 같은 것에서는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세슘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세슘이 수용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육수를 낼 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표고나 명태를 이제 코다리 같은 거 넣어갖고 육수물을 내잖아요. 그러면 세슘이 어느 정도로 녹아드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은 그 녹아들었다라는 거는 방사선이 어쨌든 빠져나왔다는 건데 그러면 다른 음식물에도 그 방사능이 다 오염이 되는 건지 일단은요, 예. 그 세슘이 꼭 수용성의 성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막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뭐 국물을 먹지 말고 찜을 해서 먹어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과학적 근거는 저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 현재 지금 먹을거리 문제가 나왔고, 또 예정된 시간보다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뭐 수산물 대구명태 고등어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뭐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면 먹지말 이런 거에서 일단 저는 제가 그 식약처에서 검사한 거 또 우리 시민방사능관리센터에서 검사한 또는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준에서 WTO에 패소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되는 선에서 현재 대구명태 고등어에서 뭐 100g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는 사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인들이 가끔 가다 먹는 거 먹어도 된다. 뭐 매일같이 그걸 식탁에서 1kg씩 먹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뭐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가능하면 뭐 수치를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대구명태 고등어가 뭐 그 300년 동안 먹지 않아야 할 만큼 지금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산물에 비해서 검출 빈도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금출 양이 막 30배까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건 뭐 식약처와 뭐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뭐 대구명태 고등어를 먹으면 뭐 암에 걸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수산물은 그렇고, 다만 중국산, 러시아산, 차가버섯, 상황버섯, 표고버섯은 아주 높은 수치로 방사선이 검출이 됩니다. 아주 높은 수치로. 이거는 저는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냥 뭐 대구명태 고등어를 먹냐 마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그렇게 하고 그거 갖고 국물 내서 먹거나 또 암에 좋다고 차가버섯을 먹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차가버섯에서 유통된 차가버섯 분말과 차가버섯에서 100베크렐을 훨씬 넘는 방사선이 검출돼서 식약처가 뭐 다시 수거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유통이 안 돼야 되거든요. 원래 수입식품은 검역을 해가지고 검사 기준이 높게 나오면 유통을 안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게 또 이제 샘플 검사니까 나갔다가 바깥에 거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는 과정에 어떤 제품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다시 뭐 수거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버섯은 또 베리류는 세슘을 농축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 중국산 러시아산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1986년도에 있을 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 세슘이 유럽 전역으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뭐 지금 1000km 이상 떨어진 뭐 독일 남부나 또는 뭐 북유럽에서도 멧돼지를 잡으면 세슘이 수백 그릇씩 나와요. 왜냐면 그 멧돼지의 주 식용이 야생 버섯입니다. 근데 버섯하고 베리류는 일종의 지표식물 같은 거예요. 방사능 물질 세슘을 함유하는 성질을 농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슘의 독성이 300년간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32년이 지났기 때문에 토양 안에 있는 세슘이 야생 버섯이 농축을 하면서 지금도 수입되는 중국산, 러시아산 버섯류에는 높은 수준으로 세슘이 검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베리류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농축하는. 이 두 가지 식품이 다 칼륨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 우리 몸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세슘이 인공 칼륨 같은 똑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칼륨하고. 근데 얘가 원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불러다가 좀 문제를 일으켰던 일본 그때 누구죠? 세탈명 박사? 아니 약간 우리가 뭐 불렀던 사람 있잖아. 일본의 무슨 식품기금 연구소. 네,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가서 하는 일이 이제 그 식물이 자라기 전에 토양에다가 칼륨을 미리 다 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어도 되는 칼륨 뿌려서 그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식품이 농산물이 그 인공 칼륨 세슘을 흡수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엄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야생버섯이나 베리류는 인공 방사능 세슘을 칼륨을 흡수하는 많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농축이 되는데, 우리나라 표고버섯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 영양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일부, 그다음에 중국의 핵실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잔존물질이 남아있어요. 근데 표고버섯이 제주도에서도 검출이 됩니다. 그런 세슘이 생육고도 검출이 돼요. 근데 그 양은 대체로 100g에서 조금 높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거는 중국산, 러시아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낮은 수치로 나오고, 또 간혹가다 해서 항상 나와요. 학교급식 우리가 서울시 여기 지금 검사했던 환경영 안전진명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근데 70개 품목 맞죠? 70개 품목이죠. 70개 품목에 수산물도 넣고 돈가스 이런 거 다 있는데 10개 품목, 10개 시료는 표고버섯으로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개인가? 네, 7개 중에서 다 나왔죠? 다 나와서 표고버섯 100g 이상씩, 어떤 경우는 600g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 드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신 국물에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걸 그 국물을 따로 음식이랑 떼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녹아 있는 거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볶아 먹든 끓여 먹든 어쨌든 그 표고가 들어간
물에는 방사능 물질 세슘이 있으니까 그게 뭐 세슘이 녹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 표가 안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 그 물질을 먹을 때 뭐 국물을 버리고 먹으면 다 빠지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확인을 못 해봐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빠져나간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을 수도 있고 국물을 끓여서 버리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얼마가 남아있고 뭐가 다 하면 다 빠져나가냐 그런 거를 뭐 연구한 논문에 이거는 본 적은 없어요. 표고보다 다시마는 훨씬 양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예? 다시마. 다시마는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미역하고 다시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식약처에서 조사했을 때 미역 뭐 이런 데서 요오드가 많이 검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사능감시센터에도 이게 혹시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 때문에 오염된 거 아닐까. 왜냐면 국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까 버섯하고 베리하고 똑같아요. 유럽산 베리류는 최근에도 기준치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유통되다가도 수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똑같은 거죠. 그 유럽까지 방사능 물질이 날아갔으니까. 요오드는 이 다시마하고 요오드가 또 그 요오드 성분을 농축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영양 물질이잖아요. 칼륨도 그렇고 요오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인체에 필요하니까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얘도 요오드를 농축하는 성질이 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가. 그래서 원전 주변에 또는 뭐 우리나라 갑상선 병원 있는 주변에 뭐 미역을 했다. 그럼 요오드가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뭐 다 나오자 꼭 이런 건 아니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오드는 방광기가 짧잖아요. 8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뭐 건조시키고 뭐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나와야지 드시지 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식약처는 나오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수치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약간 의심되는 그런 걸. 그런데 했더니 진짜 저기 우리 이현희 간사 뒤에 있는데 이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상호 수준을 사겠어요. 조리원 수준으로 미역을 안 나왔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종종 해봤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유통 과정에서 다 이게 이렇게 자연 이제 말하자면 단세가 돼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 보면 미역이나 다시마는 뭐 드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100%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우리가 모니터하고 조사하는 기준에서 그냥 저의 의견을 물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100% 안 나온다. 100% 나온다. 그런 거는 100% 중국이나 러시아는 100% 안 돼요.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산 표고 러시아는 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산은요? 일본산은 위험하죠. 말할 것도 없고 일본산은 이제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얘네가 완전 얼큰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기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저 약수터물 갖고 떠먹어요. 근데 그 시에서 하루는 먹지 말래요. 우라늄이 거기가 검출됐다고. 예. 그래서 저는 광명인데 광명동굴이요. 그 광명동굴 주변이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금속 채굴 광산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하수의 중금속 농도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하우스와 모든 야채가 경기도 전역으로 야채가 많이 나갑니다. 그 저희 시에서 예전에 시의원이 그거를 문제를 제기했는데 묵살당했고, 그리고 그분이 사비를 들여서 거기 광명시 근처에 있는 야채를 경기도 중금속 테스트하는 의료기관에 했을 때 먹을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고 제가 어떤 팟캐스트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콩나물을 우리가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콩나물을 재배하는 게 제가 집에서 콩나물 키워보니까 물을 하루에 무진장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콩나물 재배 업체는 분명히 지하수로 어떤 지하수인지 모르는 지하수로 무진장 뿌려서 키워서 우리가 매일 먹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걸 검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를 들면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분석센터에서 중금속 분석을 하잖아요. 방사선도 하지만 여기 한사님에서 오신 분 계시죠? 아니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강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한사님에서 하는 여러 농수산물에서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방사선보다 이제 검사 기술이 좀 이런 게 축적된 게 많을 텐데 나왔으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명 같은 경우에 그 방사니고 그러면 오히려 방사성 물질 오염 이런 게 많이 의심이 되고 뭐 중금속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물에 중금속이 녹아 있으면 지하수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서울시의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어제도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검사를 다 해요. 뭐 비소납 이런 검사를.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이제 뭐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식품을 생산할 때 쓰는 물은 수돗물이 아니고 만약에 지하수를 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하수에 대한 검사하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검사도 안 해보고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고 다만 서울시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비 후보군으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도 현재는 기준에는 안 들어가는데 하고는 있거든요. 라동 후보로 놓고 삼중수로 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사는 강명시 그런 데다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시 산하에 환경보건연구원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금속 분석도 하고 방사능 분석도 해요. 그래서 좀 민원을 넣어서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물하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좀 수거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거를 그 생협 네트워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고 결과를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핸드폰 관련해서 전리 방사선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핸드폰에서 나온 그 전리 방사선에 관해서 말씀을 비전리 방사선에 관해서 말씀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일단 공유기가 있잖아요. 네. 실제 핸드폰 사용하는 것보다 그 우리 지하철이든 버스든 집안에서 엄청나게 다들 공유기를 이용해서 우선 인터넷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냥 가정 집안에 저희 집에 공유기가 없어도 다른 집에 의한 공유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와이파이가 항상 안테나가 빵빵하게 서 있는 상황이고 지하철을 뭐 교통시설을 타게 되면 거기 안에서도 뭐 공유기가 공용으로 쓰는 그 무료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와이파이 같은 종류는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대한 그 인체 해는 어떤 부분들이 또 영향 미치는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제재가 이렇게 와이파이 이제 주파수나 이런 거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잘 터지게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좀 과도하게 과열되는 상황이라 법적 규제나 아니면 인체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걸 좀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아까 핸드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 개인이 줄이는 방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발전해서 저희가 사실 여기에 제도화할 게 되게 많아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생활방사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음료제품 이런 것도 사실은 과장 광고를 규제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건강기구예요, 의료기구가 방사선 방출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지금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뭐 의료방사선도 뭐 우리나라 기록을 한 사람 기록을 좀 모임 이런 거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저는 좀 이런 모임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그런 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와이파이 조는 그 전자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는 좋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연구한 논문은 저는 아직은 제가 있는데 못 봤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요새 막 WTO 대회가 바빠가지고 근데 이런 그 근거는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그 96년도 이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때는 이렇게 여러 무선 장치들에 노출되는 걸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다. 그냥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 썼을 때 그것도 뭐 굉장히 쓰는 시간도 짧고 이런 거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전혀 맞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치원에는 와이파이, 노후 와이파이 존을 해라 이런 자체는 와이파이가 노출되는 그 방사선에 무선 방사선에 애들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여러분들도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저도 그러면 내가 전철을 타고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가 전체 다 터지게 만드는 이런 게 진짜 문제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이파이 존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경고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전국이 와이파이 존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되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또 상업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를 실제로 규제와 또 경고와 이런 게 가려고 하면 그 길이 되게 좀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문제를 공유하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 이제 시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쓴다. 그러면 막 거기서 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단지 내가 직접 여기다가 기회도 안 되고 직접 들여다 본다는 정도만 노출이 직접적으로 조금 줄인다 이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보면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최소한의 그 가이드라인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아마 우리나라의 좁은 지역에 와이파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아마 세계 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납반이 고민하는 그런 거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는 한 번에 다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실은 이게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지침은 우리가 지금 엄마들이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게 다 모든 국가의 기본이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지금 노 와이파이 존, 유치원 이렇게 하고 프랑스는 또 어린이 사용을 제한하고 광고를 못하게 하고 그 광고판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핸드폰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벨기에도 7세 미만 아이한테는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거나 또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디자인되는 그런 전화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리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아예 18세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사례를 우리 엄마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특히 아이들 이런 그 유치원 조언이나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원안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원안위가 하는 것만으로 결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단 사람들에게 알리고 법으로 만드는 건 지금 상업화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기업이 또 반대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저는 한국의 원안위가 미국의 NRC 핵규제위원회처럼 만약에 법을 못 만들면 일종의 행정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이라도 발표하는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이제 뭐 쓰지 마라. 건강에 이롭다고 확인된 거 없다. 이런 정도라도 그 어떤 정책으로 채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거를 해나가자 1단계 그 다음에 법으로 만들기 이런 거를 하자고 해서 원안위도 이제 그걸 좀 원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저 선생님이 어제 아마 가져왔으면 조금 개보게 했는데 그쪽에는 좀 비싼 기계도 많아서 그 자리에서 핵종도 검사할 수 있어요. 한 3천만 원짜리 이렇게 꼭 안 갈아서 하더라도 이 안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는 거 그런 거를 또 가져와가지고 저희 뭐 방사감시센터하고 공동으로 전국에서 좀 해나가면서 이런 거를 제도화하는 거를 하고 의료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환자에게 고지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거고, 진단할 때 이거를 뭐랄까 한 번 하는 것이 다른 병원에서 이용되도록 하는 좀 제도화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병원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공론화해서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휴대폰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조카도 이거 끼고 살아요. 머리맡에 두고 자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일단 첫 번째 포커싱은 아이들을 상대로 제도화할 수 있는 캠페인, 그리고 이거를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미국은 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주, 뭐 버클리, 단위가 의회에서 저런 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짐작이 좀 했으면 지방선거 이럴 때 좀 의지할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식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WTO 같은 경우에 현재 정부가 하는 수준을 보면요, 제가 조금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2013년 9월 9일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그 외의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는 방사능 물질 세슘이 100g 이상 검출이 돼요.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면 플루토늄 이상과 스트론튬 90이라는 기타 핵종, 그러니까 그 핵종도 나오지 않았다는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제도를, 행정지침, 특별조치를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WTO SPS 협정이라고 하는 위생물, 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에 반한다고 일본이 우리나라는 2015년 5월에 WTO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했는데 패소했잖아요.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추정했던 게 다 맞는 사실인데, 일본 정부가 우리를 WTO에 제소하면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을 했습니다. 유리한 것만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28종 수산물, 그러니까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온 수산물은 또 뺐어요. 왜냐하면 8개월 중에서 우리가 8개월 수산물 모두를 금지했잖아요. 근데 걔네가 자기한테 유리한 수산물 종류만 28개 해가지고 그 방사능 물질 검출 빈도가 좀 낮은 거, 일본 안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무역을 제한한 거다. 우리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기타 핵종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00베크렐 이내에 방사능 오염된 식품 우리나라 유통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하고 니네 나라에서 이게 유통하는 거는 100베크렐 이하 유통하면서 일본산만 차별하고 무역을 제한하냐, 이런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근데 WTO SPS 그 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에는 그 각 회원국은 오염 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국민, 동물, 식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염 물질을 차단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그게 근거가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WTO 협정이란 자체가 자유무역을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안전 이런 거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걸 제기하고 난 다음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왜 일본산 수산물 8개월에 대한 후쿠시마 주변 8개월 수산물을 금지했는지, 그리고 왜 기타 활동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내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2014년 11월경에 일본산 수산물 8개월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원래 해저터 심청주 조사가 되게 필수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원전에서. 그럼 이게 바다 밑, 그 다음에 해저터에 방사능 물질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막 흘러다니는 표청수, 표류수보다는 이 밑이 많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실제 물고기도 심청어가 더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거를 조사를 하니까 일본이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앞바다 표청수만 4곳, 딱 4샘플 뜨고, 수산물은 후쿠시마에 있는 4개 샘플, 그 다음 주변 3개가 내가 7개 샘플만 했어요.
우리 같은 민간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도 7번 조사해서 발표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일반화하기에 되는 샘플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끝냈어요. 근데 왜 중단했는지,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WTO에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니네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패스 판정을 내는 거예요. 지금 2년 가까이 한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소는 6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지겠죠. 이런 상태에서 하면.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핸드폰만 썼으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풀리잖아요. 그 한국 정부가 한 행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정부는 원래 이걸 할 의사가 없었어요. 수입 규제를. 근데 그때 2013년 8월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난리가 났어요.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막 수산물 안 사먹고 방사능 오염수 흘러나오니까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뭐 일본산 이거 아니고 간에 수산물 기피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시장 그리고 뭐 성남 수산물 재래시장은 심지어 기자회견도 했어요.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 안 판다. 제발 여기만 사라. 라고 할 정도로 국내 수산업계의 타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밥상에서 가면 다 뭐 동태 이런 거 상에 올리잖아요. 민심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김무성이 한 2가지 성과가 있는데 그때 김무성이 한나라당 대표였어요. 식약처, 해수부, 외교부, 그다음 또 어디 다른 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거 지금 수입 정지를 하는 행정 조치를 하면 하자가 있냐 없냐 법적으로 이런 거 물어가지고 괜찮다 외교부에서 지금 해도 된다. 식약처 입이 쭉 나왔죠.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해가지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특별 조치한 거 임시 특별 조치 했어요. 근데 식약처는 그런 산업부는 먼저 진흥지잖아요. 원래 그 조치를 하기 직전에 저랑 의료진단에서 식약처장이 나와서 370베크렐 오염된 식품을 임산부나 아이가 평생 동안 먹어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부처예요. 그런 데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전혀 내적으로는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는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1년이 지나자마자 해제할 국리만 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부터 우리 이거 풀지 않으면 WTO에 제소될 수 있다. 이걸 정부가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풀 것처럼 했는데 국민 여론 조사하면 막 86%, 막 90% 가까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론 때문에 못 풀고 있다가 주저 하다가 일본이 제소한 거예요. 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한 거 없죠. 하나도 한 거 없었다고 저는 추정했어요. 근데 맨날 WTO 협정에 위반된다. 우리가 뭐 하는지 얘기하면 전략이 상대방 국가에게 전달이 돼서 협상에 차질이 온다고 말로 했어요. 뭘 차질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왜냐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 현황, 얼마나 오염되고 그런 거 한 장짜리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단 한 장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고서 나오니까 진짜 이게 확인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60일 동안 지금도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흘리는 말은 만약에 해제가 되면 방사능 검사를 더 철저히 해서 오염된 식품이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만 한 얘기만 해요.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은 7년 동안 완전히 규제가 다 풀렸어요.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 10km 앞에서 파리양식 해가지고 유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도 다 들어와요. 샘플 검사가 가능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게 몇백 그램 이하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데 들어오게 되잖아요. 몇백 그램 오염된 거를 지금 러시아산 차가버서 뭐 90 몇백 그램까지 오염된 거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식탁에 완전히 이제 불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앞으로 60일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정부한테 WTO 대응을 촉구하는 민간 활동기구 만들어가지고 비상경 비영회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 토론회도 부처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메일 다 남겨놨죠. 저희 오늘 무료 강연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틀리지 않은 정보를 주려고 잠 안 자면서 잘 못하는 영어 자료 지적하면서 준비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WTO 이런 긴급 토론회나 또는 우리가 뭐 기자회견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이라도 붙여서 몸을 대야 돼요. 여러분 안 움직이면 저는 애도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에 들어오든 말든 난 정보가 많으니까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 얘는 무슨 개예요? 얘들은 급식으로 뭐로도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주 단어는 우리가 그거 공지하면은 기자회견 한다? 국회 토론하려면 쪽수를 못 해줘요. 그래서 국회에 특히 아이 엄마들이 많이 오면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요. 안 그러면 뭐 이거 지금 그게 지나가는 바람이야. 이러다가 시간 지나가고 그냥 정부는 이 상태에서 뭐 60일 지나보면 그냥 필패예요. 그건 제가 왜 식약처가 그렇게 했냐, 왜 사업부가 그렇게 했냐. 자기네는 은근 바라는 거예요. WTO가 이걸 결정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식약처가 거기다 막힌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여튼 그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35분이 됐으니까 마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WTO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서 남아있는 60일 안 되는 기간 내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것을 대응하는 사람들은 방사능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또 이런 소속한 단체, 이런 강의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시리즈로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원래 제가 지난번 강좌쯤에는 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안 해. 의대 교수, 보건대학 교수 진짜 쥐꼬리만한 강사들이 모셔왔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기운도 빠지고 앞으로는 이분들 못 부르겠다고 해서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내가 그 어떤 엄마들한테 저기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저기 있는 뒤에 있는 분이 위원장님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위원장님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빠져나가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하여튼 사실 저도 여러분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해야 여러분들이 힘을 갖잖아요. 우리 다 상호작용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가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가지고 회수해요 지금? 알아서 안 해요. 원전 정책은 조금 변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방사능 문제 있는 거 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과거보다 조금 더 세심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꿔나가는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속한 집단이든 뭐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또 바꾸는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